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의 한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정의 이유가 S&P 500에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여러 가지 빌미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 정말 경제를 박살을 내고 주식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29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고 나서 한 7, 8개월 있다가 스무트 할리 관세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장이 본격적으로 박살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법으로 관세를 매겼고 관세율이 막 60% 이랬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매기고 교역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90%가 하락을 하거든요.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정말 심각하게 적용이 되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발현하게 되면 제가 이 전 시간에 주장했던 자연스러운 조정이란 말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연준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2008년에 벤 버냉키라는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돈을 그냥 찍어서 남들한테 은행한테 줘도 인플레이션도 없을 거고 이 사태 해결할 수 있어라는 QE라고 하는 약간 이론에만 있던 걸 실제 써먹었고 이게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아무 때나 QE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 있으면 그냥 돈 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930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일단 법으로 바꿨으니 오래 가는 거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은 그때 근본이 제고 돈도 못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관세가 문제가 되더라도 90% 빠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실제 관세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면 약세장으로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최소 20%짜리 조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에서도 아직 10몇 %가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관세가 29년, 30년에 어떤 일 때문에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1920년대에 미국이 진짜 많이 올랐죠. 광란의 20년대라고 그래가지고 29년까지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열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하락이 시작이 됐었고 여기에 관세를 맞으면서 무지하게 빠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건 그림을 띄워드릴 건데 색깔을 보시면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대선의 이 불을 보면 중간에 파란색이 좀 두꺼울 때가 딱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민주당이 대선을 끝내고 미국에 20년을 집권한 기간입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인과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공황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그동안의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뽑아준 거죠.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 최장기간 민주당의 집권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화당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잖아요.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제가 나빠져서 주식이 90까지는 아니어도 30이든 몇십이든 이렇게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주가가 좋았음에도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된 이유는 당연히 이민자랑 PC 문제가 중요하지만 2022년에 장이 빠지는 과정이 괴로웠거든요. 빠진 폭도 크지만 오래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만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역사 1933년, 53년, 20년을 민주당이 집권한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 기본적인 관세를 경제를 박살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반박을 많이 듣는 게 뭐냐? 그런데요, 트럼프는 다음에 대통령을 나설 수가 없다. 헌법 때문에 못 나갑니다. 당연히 못 나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인터뷰하는 것처럼 자기는 주식시장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도 조금 침체가도 된다. 나 어차피 대통령 안 할 거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걸 걱정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트럼프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화당 이꼴 트럼프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공화당에도 다음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다음에 트럼프는 못 나가니까 저 사람이 끝나면 나는 공화당의 유산을 가지고 대통령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겠죠.
근데 만약에 관세든 뭐든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주식이 망가져서 힘들어지면 그때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집권할 수 없다면 공화당의 트럼프가 아닌 다른 중진 의원들이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 완전 초기이고요. 그리고 선거도 올해는 없어요. 미국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특별히 뭐를 문제를 삼는다는 뉴스를 제가 못 봤어요. 물론 제가 미국의 수많은 지역 뉴스까지 본 건 아닙니다. 뭐 큰 뉴스, 뭐 뉴욕 타임스가 됐든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됐든 블룸버그 팩셋 이런 걸 보는 거지만 어떤 정치인, 의미 있는 정치인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한다는 걸 잘 못 봤어요. 특히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 정말 위대한 투자자시죠. 이분이 얘기한 거 외에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왜? 올해 선거도 없고 트럼프 초기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중진들은 내년이 되면 될수록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그걸 활용해서 올해 관세를 짓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내년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이 1930년의 스무트할리법하고 다르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매기면 6개월 안에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언제 관세 때릴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럼 상원하고 하원이 있게 되는데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8석이 많고요. 물론 무소속 2석을 합치게 되면 6석이 많은 거예요. 6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원은 총 1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6% 차이입니다. 그리고 상원은 참고적으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3분의 1만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상원은 3분의 1씩만 중간 선거 때 선거를 그러니까 의원을 바꿔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올해 관세를 때리나 내년에 때리나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장에 따라서 이 관세를 통과시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하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430 몇 석인데요. 공화당이 딱 3석 앞섭니다. 아까는 100석에 6석인데 이번에 400 몇 석에 3석이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원 의원들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100% 새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느 주의 하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지역구에 가장 저한테 정치 자금도 많이 내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수입업자인 겁니다. 우리가 관세라고 하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뭔가 수출하는 사람이 돈을 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수입하는 사람,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결국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직구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직구는 면세긴 하지만 좀 큰 규모의 직구를 하게 되면 관세를 누가 내죠? 직구업체가 내나요? 아니죠. 돈을 사는 제가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수입업자나 이 미국 안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업자도 관세 때문에 힘드니까 가격을 높이든지 마진을 줄여야 되잖아요. 가격을 높이면 덜 팔릴 거고 마진을 줄이면 내 돈이 주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수입하는 사람들은 관세를 좋아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손이 수입업자면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할까요? 그 관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너 국회의원하고 내가 정치자금 내는 거 알지? 이거 반대해줘 라고 하면 아무리 트럼프가 세게 말을 해도 찬성할 수 있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석수 사이가 많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딱 3석 차이기 때문에 한두 명만 민주당으로 넘어가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올해 관세를 때린다고 보죠. 이게 내년이 되게 되면 선거의 해기 때문에 수많은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상원 의원들도 자기 주의 이익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고요. 사실 처음에 미국이 생겼을 때는 연방파도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여있는 거지 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매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의회 승인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영어로 하면 클레버하다고 보거든요. 스마트까지 몰라도 상당히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올해 지금 막 때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때리는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해서 다른 쪽에 뭘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실제 의회 승인이 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추가로 하나 더.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 관세하면 중국에 대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적국. 근데 이번에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들한테 먼저 때리더라고요. 사실 USMCA라고 그래가지고 나프타를 바꾼 자유무역 협정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 바뀐 거예요. 교육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근데 여기다가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가 이것도 약간 블러핑이나 바게닝 파워의 일종이라고 보는 이유가 가장 교역을 많이 하고 가장 밀접한 나라에 딱 때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은 벌써 맞는 줄 알고 뭐 준비한다고 난리고 유럽도 미국이 때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관세를 때려 놓으니까 다른 지역은 안 때려도 벌써 관세를 걱정하면서 뭔가 협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4월 초에 발효가 되고 6개월의 시간이 있는 동안 멕시코랑 캐나다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너 때릴 거야 이러면서 협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굳이 행정명령을 안 날려도. 저는 그게 트럼프가 의도한 바라고 지금은 믿습니다. 중국에는 50을 때리든 60을 때리든 100을 때리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이나 경제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왜? 이미 2018년에 처음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킬 때 트럼프가 중국에 먼저 때렸던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겪은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가 더 심화되거나 확장되지 않고 새로운 거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캐나다랑 멕시코에 때리고 다른 지역들과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4월에 발효가 되고 10월까지 여러 가지 관세 노이즈가 있겠지만 맨 처음에 멕시코랑 캐나다에 뭐 20 몇 %를 때린다라는 그 놀라움의 강도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세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주식시장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10에서 15%짜리 조정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됐을 때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시고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트럼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라서 제가 역사랑 지금의 상황을 보고 특히나 18년 상황을 보고 제가 추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 관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저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